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희주입니다. 네, 오늘 특강은 해양환경 보전과 교육에 앞장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특강은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쉽고 편하게 해양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여러 가지 주제들로 구성했습니다. 네, 오늘로써 벌써 라이브가 7회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마지막까지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또 유익한 환경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강의를 기다려주고 계시네요.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내사항 먼저 간단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모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20분께 커피 기프티콘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강연이 끝난 뒤에 진행되는 Q&A 시간에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6분께는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탄소 중립, 해상 풍력을 주제로 바닷바람 타고 탄소 중립 시대 항해하기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오늘의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원장님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 정말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기후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더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해양이라는 넓은 무대를 활용한 해상 풍력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해상 풍력의 역할 그리고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해상 풍력의 현황과 성장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의 해상풍력, 바닷바람 타고 탄소중립시대로 항해하기입니다. 예, 아마 이 주제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개념, 단어는 기후위기, 또 탄소중립, 해상풍력입니다. 저는 사실 자연과학자나 공학자가 아니고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뭐 해상풍력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해상풍력의 역할이라든지 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지만 얼마나 잠재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렇게 4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바다는 안녕할까? 바다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탄소 중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에너지 부문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재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그때 드릴 텐데요. 왜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이 시대가 변화해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세 번째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해상풍력의 날개짓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현재까지 해상풍력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고 앞으로는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이 해상풍력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올해 어떠셨어요? 여름 굉장히 더우셨죠? 사실은 작년 2023년까지는 가장 더웠던 해였거든요. 작년이 얼마나 더웠냐면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48도씩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업화 이전이라고 한 게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에너지 소비 방식이라든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 나눌 그런 기후변화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비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산업화 이전 온도인데 산업화 이전 시기를 1850년에서 1900년 그 시기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온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작년에 1.48도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약속한 그런 온도가 2도입니다. 그리고 2도도 너무 높다. 그래서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한 온도가 1.5도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1.5도에 육박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온도가 많이 상승한 건 아마 다른 그 앞에 강사분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 4월까지 엘니뇨라는 현상이 있었어요. 바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더워지는 현상인데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된 효과가 있죠. 근데 작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온도 상승이 1.48이었는데요. 그 기준을 12달을 작년 7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자르면 1.64도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아마 여름까지 또 넣어서 이제 자르면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작년이 또 굉장히 1년치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요. 인상적인 건 뭐였냐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도 이상 온도가 상승한 날이 며칠이냐. 오른쪽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로축에 0에서 365까지 나와 있잖아요. 36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도가 넘는 날이 며칠이냐를 이렇게 날짜를 헤어서 막대로 나타낸 건데 제일 마지막이 2023년이에요. 365가 꽉 찼습니다. 365일 모두 1도보다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색깔의 그 강도가 다른데요. 연한 건 1도씨 이상이지만 제일 진한 건 1.5도보다 높았던 때였습니다. 1.5도보다 높았던 것은 절반 가까이 육박을 했고요.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그래프가 점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 점이 뭐냐면 매일매일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점 365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름이 더워서 여름철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온도가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상향 곡선이잖아요. 심지어 작년 11월 17일과 18일은 2도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가장 더웠던 달이 월별로 나눴을 때는 2023년 7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8월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올해 7월 21일 날 가장 온도가 높은 날이 경신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 왜냐하면 이제까지 가장 온도가 높았던 때는 작년 7월 6일이었어요. 17.08도씨였습니다. 여름이지만 남반구는 겨울이기 때문에 평균 온도는 17도 내외인 거죠. 그런데 올해 7월 21일 날 작년보다 조금 올라간 거예요. 17.09도가 된 거죠. 그래서 기록이 다시 경신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그 기록이 여지없이 그 다음날 무너졌습니다. 7월 22일 17.15도씨가 된 거죠. 그래서 2024년 7월 22일이 1940년 이래 이제 매일매일의 온도를 전 세계적으로 측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가장 더운 날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작년과 올해 오른쪽에 보면은 노란색과 주황색 비교해 놨는데 우리가 여름이라 그러면 6월에서 8월 사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달이 작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평균 기온을 1991년에서 2000년으로 잡았나요? 2021년 제가 정확히 압니다. 30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높으면 붉은색으로 낮으면 푸른색으로 표현한 건데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이 지금 평균 기온에 비해서 0.69도가 올랐다고 이야기되는데 그렇게 올라간 거죠. 1991년에서 2021년 사이 평균 기온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균 기온을 낼 때는 30년 평균 기온을 냅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30년 정도의 기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아까는 이제 전 세계적인 거였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그린피스에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제가 가져온 건데요. 왼쪽 부분은 지난 50년 평균입니다. 여름철 8월 평균이죠. 근데 오른쪽은 바로 올해 8월 평균이었습니다. 빨간색이 훨씬 더 짙어져서 검붉은색으로 표현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상청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올 여름은 평균 기온이나 특히 열대야라 그랬을 때는 최저 기온이 25도보다 높은 날을 우리가 열대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열대야일수록 올해가 1위였습니다. 평균 기온만이 아니라. 그리고 장맛비도 평년보다 100mm 더 이상 118.1mm 더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해수면 온도도 지금 23.9도였다고 해요.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그래서 최근 10년에 비해서 1.1도가 더 올라갔고 1위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폭염 그랬을 때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린피스가 계산한 건데 10년씩 잘랐을 때 가장 최근 10년이 가장 이렇게 폭염 발생 일수가 훌쩍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열대야로 치면은 평균 20.2일이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36일이었고 제주도는 57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래 열대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바다는 안녕할까요? 바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다 덕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인데요. 이 바다가 어떤 역할을 해왔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지구 온난화라는 거거든요. 지구의 표면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그런 상승이 온 이유가 온실 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태양으로부터 온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데워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바뀌어서 대기로 다시 방출이 되는 그 과정에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이 될 때 대기 중에 온실 기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나가는 적외선 일부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의 93%가량이 사실은 바다에 의해서 1970년대 이래는 흡수가 되었던 거고요. 또 인류가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CO2가 배출이 되는데 그 CO2의 4분의 1 가량이 바로 바다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가 이런 역할을 안 해줬다면 지금 지구 표면 온도는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바다 덕분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더워졌다 그래도 바다 덕분에 이 정도로 온도 상승이 된 거죠. 근데 바다는 그러면 안녕할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바다가 계속해서 데워지면 바다의 그 안에 있는 해양 생태계가 교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많은 그 아열대, 열대종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특히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류에 이제 그 서식하는 그런 어종들은 사라지게 되는 대표적인 게 명태죠. 물론 명태가 남에게 의해서 굉장히 씨가 마른 것도 있지만 이런 온도 변화도 있고요. 또 오징어 같은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양의 생태계가 바뀌고 그것이 다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에 이렇게 그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해수면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이죠. 하나는 육지에 있는 빙하나 만년설이 녹아서 물리적으로 물의 양이 바다에 추가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늘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전 세계 아마 11%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수면 상승이라는 것도 인간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가 굉장히 바다에 제일 많이 녹아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녹다 보면 이게 녹으면 탄산이 돼서 해양 표층수가 산성화되는 그런 문제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해양에 가장 많은 사실은 육지보다 해양에 훨씬 더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는데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또 중요한 게요. 저는 사실 자연과학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그
왼편에 나오는 지도가 뭐냐면요.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그 글들을 결합한 건데요. 지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의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한 9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6군데, 최근에 뭐 20군데 넘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데를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원으로 표시된 그 지점들이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지점들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영어로 지금 티핑 포인트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급격하게 변화되는 지점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변화되는 게 뭐냐면 온도가 몇 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생태계가 급격하게 바뀐다는 거죠. 노란색으로 표현된 지점들은 2도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빠른 변화를 보이면서 생태계가 변화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에서 4도 정도 되는 건 연두색으로 표현했고, 4도보다 높은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2도가 안 되더라도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그 변화가 빠르게 심각하게 발생할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태계의 지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태계의 지점들하고 연결돼 있고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서양의 해류 순환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레브라도 바다, 한대, 환류 붕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서양의 멕시코 만류라 그래서 적도 부근은 따뜻하게 물이 데워지는 난류가 형성이 돼서 이게 이제 북극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면서 북미와 서유럽이죠. 그쪽에 이제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우리만큼 춥지가 않거든요. 그게 다 이 멕시코 만류의 영향인데요. 이 멕시코 만류가 북극으로 흘러서 북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바다의 온도도 바다마다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염분 농도도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적도 지역에 있는 염분에 비해서 북극 지역에 있는 염분 농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빙하가 사실은 짜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음이 얼면서 바다에 훨씬 더 많은 염분이 있는데, 그 염분 농도 차이 때문에 난류가 올라가서 갑자기 수직으로 급강해서 심해 차가운 물과 섞여서 다시 이제 적도 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거기서 데워져서 올라가는 이런 해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반도보다 8배나 많은 면적의 빙하가 녹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양의 빙하가 녹으니까 염분 농도가 묽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수직으로 급강하던 그 운동이 예전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 바다의 순환 흐름이 더뎌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붕괴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다룬 영화가 뭐냐면 투모로우라는 영화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뉴욕의 도서관으로 대피를 했는데, 피신을 했는데 도서관 벽이 막 어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아, 지구 온난화?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데 왜 저렇게 추워지지? 빙하기가 오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아마 아마존의 그런 열대 우림 지역의 건기와 우기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이 변화되면 그에 따라서 사실은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양의 온도라든지 또 산소가 녹아있는 정도라든지 산성도라든지 뭐 해수면 이런 물리적 변화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또 말씀드렸던 해양 안에 있는 바다 안에 있는 생태계가 변화를 하고요. 또 그것이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부분을 왼쪽에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북태평양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리적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사실 예를 들면 기온은 올라가고 있고, 산소나 산소는 줄어들고 있고, 해양 산성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도 지금 부정적인 변화가 빨간색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하늘색이고,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사실은 긍정, 부정이 섞여 있는 건데 부정적 변화들이 훨씬 더 많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인간 생태계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가 부정적인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태평양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변화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수면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34년간 해수면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수면 상승 정도도 사실은 바다에 따라서 다른데 동해안의 해수면이 가장 많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 같은 경우는 제주 앞바다의 온도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산호가 백화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오행량 같은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열대우종들이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아마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거기 가면 영머리 해안을 보셨을 텐데 거기도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왜냐하면 기후변화 문제는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에서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1992년에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택해서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문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전 지구적으로 유감스럽게도 온실가스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당사국 총회가 열려서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인류 사회는 최초로 온도 목표에 합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를 넘지 말고 더 노력해서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가 5년에 한 번씩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발표를 하고 5년마다 그 목표를 상향해 나가는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다 공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은 우리가 그냥 배출하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배출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배출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배출을 아무리 줄여도 배출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주 모두가 온실기체 배출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배출되는 걸 자연 기반 흡수라 그래서 산림이나 갯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흡수하고 그래도 흡수를 다 못하는 건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처럼 또는 직접 공기 포집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흡수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추가 증가량을 0으로 만들자. 이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201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1.5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 2도는 너무 높다. 오른쪽 위에 그림인데요. 0.5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은 감당하기 힘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2도만 하더라도. 그래서 1.5도를 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할 때는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배출되는 건 우리가 흡수를 해서 중립으로 만들고 그래도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출했던 게 사라지지 않고 대기 중에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디게 좀 더 강도를 약하게는 할 수 있지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서 적응을 하는 게 또 한 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더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상승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공편익, 그걸 공편익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사회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공정하게 정의롭게 전환하도록 하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물리적인 위험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변화,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기상현상, 그리고 원래 우리 금사과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농작물에 또는 수산물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후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새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위험은 전환 위험이라는 겁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탄소에 기반한 문명을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고 이걸 제대로 못했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전환을 못했을 때 발생하는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못했을 때 전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결합된 거죠. 위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회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에너지 자원의 전환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또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를 바꿔나가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처럼 산다면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죠.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도 직시해야 하지만 이 위험이 수반하는 기회,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 기회의 창을 넓힐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해요. 오른쪽이 온실가스이고 왼편이 인간의 활동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기체가 전체 온실기체의 70%가 넘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이걸 한다고 해서 탄소 중립이 자동적으로 달성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산업 공정이라든지 또 토지용의 변화라든지 농업의 변화, 폐기물 뭐 이런 활동까지도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지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화석연료, 에너지 부문의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재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그러면 18세기 중엽에 일어났던 산업혁명만 떠올리지만 그 사이에도 5차례의 기술적 변화, 기술혁명을 경험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술혁명을 제6차 혁명 시대, 6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6차 기술혁명의 핵심은 바로 재생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핵심이 되고요. 모든 에너지 이용은 전력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주는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각 그 기술혁명을 이끌었던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국가, 주도국이 다른데 6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풍력 설비의 3분의 2가 중국에 설치되어 있고요. 신규 자동차 판매 54%가 중국에서는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투자액의 38%가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게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어요. 규범이라는 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다. 선진국은 나쁘다. 개도국은 이제 겨우 성장하려고 했더니 자기들은 능력이 된다고 환경 규제를 올려서 개도국의 성장을 막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지금은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전 인류가 위험에 처하고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게 각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국제사회 규범이 되면서
더 이상 기후변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로, 산업 문제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EU도 중국도 미국도 또 우리나라까지도 다양한 탄소 중립을 향한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것이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 수출을 하는 외부 그 역외 기업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업이 단기적인 그 재무적인 가치만 높이는 것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비재무적 가치를 높이고 그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구되는 경영 방식이 바로 ESG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E는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S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G는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투명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E가 가장 앞에 나온 것처럼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환경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지는, 사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말 자체도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여하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 ESG 경영에 바람을 일으킨 곳이 누구냐? 바로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기에 CEO가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매해 초에는 연례서한을 본인 그 블랙록이 투자한 회사의 CEO들에게 연례서한을 보냅니다. 근데 2020년에 보낸 연례서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후위험은 투자위험이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내가 투자한 돈에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물론 원금까지도 회수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화두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와 블랙록은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블랙록이 우리나라에 웬만큼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에 투자를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만큼 그런 기업들도 블랙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중에서도 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만들었을 때 그걸 누가 가장 많이 쓰느냐? 사실은 산업 부문이 40% 이상을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 41% 이상, 약 42%를 산업 부문이 썼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자료가 2022년인데 40% 좀 넘는 게 아니라 우리는 50% 이상을 산업 부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굉장히 잘 알려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 소비량이 엄청나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 그 움직임이 뭐냐면 바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RE100이라고 그래서 Renewable Electricity 100%입니다. 기업이 워낙 많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기업들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쓰면 세계 전기의 40% 이상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2014년에 CDP라고 탄소정보 공개라는 그 기구와 더 클라이밋 그룹이란 두 기구가 연합해서 RE100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출범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35개사가 가입을 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웬만한 국제적인 기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까지 79개사가 RE100을 달성한 상태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36개나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은 이 기업은 지금 삼중의 압력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비자는 갈수록 깨어있는 소비자일수록 친환경 제품을 요구하고 있고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회사는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협력사들이 RE100을 요구하는 거죠. 아까 거기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자기들만 RE100에 가입하고 많은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협력 업체들에게 RE100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203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203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30개가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렵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최종 에너지 소비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22년 사이 10년 동안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최종 에너지 중에서의 비중이 16%나 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후 완화 분야에 투자하는 추세를 보면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수송이라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건물의 단열, 건물이 또 많은 에너지를 쓰죠. 냉난방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세상의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투자 규모만이 아니라 투자의 그 증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화석연료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그리드, 전력망과 전력 저장 장치죠. 그것도 굉장히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작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태양광과 풍력이 너무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왼편 그림 제일 위를 보면 2024년이 작년이 정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해였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9%나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빠르게 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풍력 발전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현황과 추세를 특히 이제 풍력에 맞춰서 보면요. 풍력 같은 경우는 매년 600조 원대 투자가 발생하는 성장 유망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그 신규로 설치한 풍력 발전의 규모를 보면은 작년의 경우 116.6기가와트.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이 표준형이 예전에는 1기가였거든요. 막 1년에 100개 이상이 지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50%가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해상풍력 현황을 보시면은 국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풍력 또한 중국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빠르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망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오는 동안 2028년까지 유럽에서는 해상풍력이 42기가와트 이상 설치가 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그 2배에 육박하는 72기가, 대만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 아리백을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3.1기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빠르게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풍력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는 기존의 화석연료, 원자력 이런 거에 비해서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런 재생에너지 분야는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노동 질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동의 질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공급망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풍력 발전 전망인데요. 지금 2028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늘고,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육상풍력에 비해서 규모는 아직도 좀 작지만 증가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풍력 발전기가 규모가 커졌냐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해상풍력은 18메가와트 규모입니다. 18메가와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레이드라 그러죠. 날개의 지름이 280m에 달하고요. 높이가 300m입니다. 그 물에 잠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거죠. 지금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10메가와트 정도인데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이게 훨씬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1개 풍력단지에
총 1970.365메가와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기가와트 단위인데 우리는 지금 1.9기가이긴 한데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 많은 풍력 발전소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규모가 좀 더 대규모로 나가는 게 바로 해상 풍력이죠. 왜냐하면 해상은 바람이 굉장히 균질적이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육지로부터 먼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소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파도에 묻히기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고요. 지금 허가를 받은 건 302개 38.8기가와트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해상 같은 경우는 숫자는 육상보다 적지만 워낙 하나하나당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개수로는 절반이 안 되지만 규모로는 2배가 넘는 27.9기가와트가 지금 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2군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성장이 관측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상풍력도 빠르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세계풍력협회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굉장히 잠재성이 높은 국가이다. 왜냐하면 사실 전 세계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최초로 시도한 국가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건설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좀 획기적인 그런 접근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을 할 때 이게 다양한 쟁점을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환경 영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회적 갈등도 있습니다. 뭐 조망권에 대한 걸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바다는 이미 활용하는 분들이 계셨죠. 어민들이죠. 그래서 그 어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해상풍력이 지역의 주민들, 어민들과 상생하고 또 복지 재원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를 자연에 주는 영향을 줄이면서 생산할 수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다가 변해서 바다의 어종이 바뀌면서 어민들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민들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싸고는 사회환경적 쟁점이 존재하는데요. 기존 해역이용 활동에 대한 고려가 크지는 않았다 이제까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산업이 굉장히 활발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선들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해운이 또 발달한 나라이죠. 반도 국가인 만큼. 그래서 수출입 물동량이 굉장히 해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상풍력을 설치하게 되면은 개통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이걸 설치하는 배들이, 특수한 배들이 있는데 그게 규모가 늘어나면서 그런 설치선이 부족한 그런 문제라든지 또 부품 공급망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한 문제라든지 또 해상풍력의 환경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지만 과학적인 평가가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자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바다에는 보호해야 될 구역이 많죠.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 그 해양 보호 구역이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최소 30%를 해양 보호 구역으로 하기로 했고 또 EU만이 아니라 유엔에서도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 협약에 따라서 계속해서 30%까지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 정도가 해양 보호 구역일 뿐이어서 이 해양 보호 구역과 풍력 발전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양 보호 구역이라고 설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말 그대로 해양보호구역인데 우리나라는 섭지보호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상풍력과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시킬 건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해양을 보호해야 되는 그 보호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을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후에는 노테이크 존이라 그래서 조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건설 단계, 하나는 운영 단계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건설 단계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근데 운영 단계에서도 사실은 뭐 어업 제한이나 전자기장 문제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철새에 의해서 이 날개에 부딪혔을 때 이 철새들이 이게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법들이 개발이 돼서 뭐 버버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걸 설치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 버블 커튼 공법이라 그러거든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또는 이제 모래사구를 형성을 해서 거기다가 서식처를 대안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양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고안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철새 같은 경우에도 이걸 피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낸다든지 음파를 발생을 시킨다든지 또는 저렇게 블레이드에 칠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는 세계적으로는 해상풍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관찰을 해본 결과 이 해상풍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철새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리 건물에 의해서 부딪혀서 목숨을 잃는 그런 새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또는 야생 고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야생동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해양의 이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지를 어디에 선정할 건가, 그리고 그 입지를 선정할 때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전략 환경 평가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적절성 평가,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특정 생물 종이나 서식지에 대한 평가, 이걸 이제 하고 있거든요. 국가마다 절차는 좀 다른데 또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색깔로 표현을 해드린 것처럼 뭐 지속 가능성 평가라든지 전략 환경 평가라든지 적절성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면서 적정한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이 아직 그렇게 확대된 상태는 아니지만 또 생태계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죠.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을 좀 더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 해상풍력 산업특별법을 계속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결국은 제정을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해양 환경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무겁게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략 환경 평가 정도를 좀 담아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수용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업이나 어민이나 지역 주민을 고려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해상 풍력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해상 풍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좀 더 높은 수용성을 가지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향, 당장의 그런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잠재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가치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해상풍력 입지는 대부분 조업구역과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민 피해가 발생하고 어업 축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헤아려서 이분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방식의 입지 선정과 또 대화, 그리고 이익과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앞단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풍력이 미칠 수 있는 사회, 경제, 환경 영향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주민들에게도 제공하고 또 주요 해상풍력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정부가
정부와 사업자가 재원을 마련해서 해상풍력 상생기금을 조성한다면 해상풍력 입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민들이 재취업의 훈련이라든지 취업을 좀 알선을 받음으로써 좀 더 연착륙할 수 있고 또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업인 복지 사업에 이런 기금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또 그 해양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전략 환경평가를 수행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 어민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공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좀 더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이런 노력들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소 중립 시대의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해상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원장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선별해주고 계신데 네, 질문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국내 해상풍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유식 해상풍력이 여러 가지 제약이 적고 더 좋은 풍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단점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유식 해상풍력은 말 그대로 부유체를 활용을 해서 해상풍력 발전기를 물에 띄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에 띄우기 때문에 이게 줄을 걸어서 이제 해양 바닥이랑 연결해서 고정을 시키는 것인데요. 그만큼 바다 심해로 나가서 이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띄우려면 바다가 깊은 곳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생활 공간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망권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고요. 또 육지 근처 가까이에는 많은 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술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좀 건설 비용이 비싸죠. 그리고 거기에서 육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망을 해저 전선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오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올라왔는데요. 김형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총 두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먼저 사회적으로 보면 풍력 발전 설치의 공편이기 절대 쉽지가 않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여러 사람의 의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님만의 협력과 상생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예, 뭐 저만의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상생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 곳이 제주 탐라해상풍력입니다.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자와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대화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9년인가 걸려서 해상풍력을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해상풍력 발전기를 보러 가고 있고요. 또 해상풍력 발전기를 심어 놓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그 풍력 발전기의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게 인공 어초 역할을 해서 오히려 거기에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물고기나 그 해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래서 탐라해상풍력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녀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넘어서는 안 되는 수확량이 있는데 그걸 채우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이런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해양 생태계가 좀 더 풍부해지는 걸 관찰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바람 연금을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함께 출자를 하고 함께 그 과정에 함께 함으로써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해상 풍력이 효율이 크지 않고 또 유럽 덴마크와 비교하면 소규모 또 기가와트도 아닌 메가와트 정도인데 지속적으로 하는 절대적 이유가 궁금한지 이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해상 풍력이 효율이 크지 않은 게 아니고요. 풍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50%가 넘거든요. 지금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효율이 제일 높은 게 요새 23% 정도 되는데 그것도 기술 발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덴마크와 비교하면 우리가 소규모죠. 당연히 덴마크는 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있던 그 시대부터 풍력 발전에 투자해온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스테드 같은 그런 기업은 10년 만에 화석연료 기반 기업에서 풍력 기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이런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메가와트 정도인 건 이 해상풍력의 인허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렸고 또 주민들과 또는 어민들과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거고요. 우리도 당연히 지금은 규모를 늘려서 기가와트 단위로 지금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김두현님 질문 주셨고요. 해상 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어업뿐만 아니라 해운 산업 그리고 기타 관광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되어 왔어요. 이게 무주공산이 아니고 텅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해운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입의 99%가 우리는 해운을 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간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항로와 겹치지 않게 어떻게 입지를 시킬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다음 오승현님 질문입니다. 네,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 풍력 발전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네, 그래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지에 대한 좀 의문점도 제기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정도는 급한 게 전혀 너무 더디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아리백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저는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보다 산업이 휘청거려서 붕괴가 돼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IRA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또는 EU 같은 경우에도 탄소중립 산업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빠르게 인허가 과정을 진행해 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들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이고요. 작년까지 10%가 안 되다가 올해 상반기에 11%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꼴등입니다. 그래서 아리백 위원회에서 한국이 가장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운 국가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외로 나가게 됐고요. 그만큼 일자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서둘러거나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더딘 상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재생하는 가능 에너지를 늘리고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는 좌와 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과 뒤만 있을 뿐인데 우리는 지금 뒤라도 너무 뒤에 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끝에라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한 분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백장흠님의 질문이고요. 최근 ESG 개념이 기업 경영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반대로 ESG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 주셨고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전망은 어떠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ESG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ESG에 대해서는 지금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기후공시라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들을 기업들이 공개를 하도록 지금 계속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ESG 경영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요.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선출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ESG를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의 레리 핑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작년에 레리 핑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은 이제는 더 이상 ESG란 용어를 쓰지 않겠다. 왜냐?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ESG가 가는 방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을 것이다. 블랙록은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기후위기라는 엄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전 인류의 과제이고 또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가진 그런 국가나 기업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와 더불어서 막힘없이 질문에 답변해 주신 윤순진 원장님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사전 공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추첨 통해서 2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드리고 있고요. 설문조사는 채팅창 상단에 띄워드리는 링크나 라이브 종료 후에 뜨는 화면 속의 QR코드에 접속을 하시면 나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 부탁드리고요. 내일 13시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참여가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강연은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 바다에서 새로움을 얻다 해양 바이오 기술이라는 주제로 포항공과대학교 차형준 교수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라이브인 만큼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